실제로 이제 맨 오른쪽에 지금 보시는 분이 이제 NSHC의 문혜연 팀장입니다. 이분은 이제 화이트 해커시고요. 얼마 전에 국제 그 해킹 대회에서 1등 하신 분이세요. 네. 네. 자, 박수. 네. 그 옆에는 이제 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김범수 부장이시고요. 부장님, 어떤 대회에서 하신 겁니까? 예, 싱가포르에서 열린 대회였고 그 스카다 시스템으로 해서 그 이제 정수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를 이제 예선전을 거쳐서 6팀이 이제 본선에 참가해서 그 정수 시스템을 해킹해서 오염시키는? 뭐 오염도 있고 특정하게 뭐 밸브를 켜라 뭐 펌프를 작동시켜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공격 방법을 이제 점수를 매겨서 이제 하는 공격 해킹 대회였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이제 저희 팀이. 네. 어쨌든 간에 자, 오늘 두 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뭔가 이렇게를 발표하실 겁니까? 구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먼저 제가 이제 일반적인 공격 방법 프로세스 따라서 이제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간단하게 시험과 함께 이제 소개를 드리고 네. 뒷부분에서 아마 방어에 대해서 네네. 소개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뒷부분에서 동일한 그 침투가 들어올 때 이 네. 공격을 성공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좀 시연을 했는데 네네네. 여러분 이것이 뭐 아주 진짜 공격과 방어가 아니라 그죠? 여러분 그냥 맛보기만 오늘 그 느낌만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사이버 공격 전략에 대해서 지금 시간에 그 소개해 드릴 방법을 간단하게 이제 절차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정찰이라고 해서 그 공격 대상이 되는 타겟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상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정교하게 어떤 공격 도구들을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공격 도구를 공격 대상에게 전달하게 되는 전달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웹브라우저 감염, 그래서 이제 그 공격 타겟이 공격 대상이 웹브라우저를 통하거나 혹은 뭐 바로 이제 그 악성 코드를 다운받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공격자와의 어떤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제 이런 설치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이런 단계들이 이제 짧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공격자가 명령을 그 CNC를 통해서 완전하게 장악해서 내리는 것까지 조금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보여주는 그런 절차로 해가지고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악성 코드가 설치가 되게 되면 이제 그 공격자가 모든 공격 대상을 장악하게 되고 원하는 정보들을 마음대로 이제 취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정찰 단계인데요. 사실 이 단계에서 이제 목표가 뭐냐 따라서 공격자가 굉장히 타겟팅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굉장히 길게 이렇게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격 타겟을 정하지 않고 막 다양하게 그냥 뿌려버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지금에서는 일단은 정찰 단계에서 이제 공격 타겟을 충분히 이제 그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이럴 때 또 다른 공격도 포함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공격 대상의 가족들 뭐 이런 정보들을 먼저 이제 정보를 수집해서 그런 계정 정보를 가진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가족 중에 누가 이제 사진을 보내면서 뭐 이 사진 클릭해봐 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르게 되거든요. 그런 심리들을 충분히 이용해가지고 모든 정보들을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제 회사에 있는지 언제 집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회사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있는 타임에 이제 메일을 보내야 되니까 이런 그래서 이제 그 공격의 이제 정보가 중요할수록 이런 정찰 단계가 굉장히 길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정교하게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준비한 예에서는 이제 링크드인에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제 정찰을 단계를 수행하는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무기화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거는 지금 2005년에 한창 이제 그 이슈가 됐었던 해킹팀에서 나왔던 이제 제로데이 같은 경우고요. 물론 지금 이거를 페이로드를 사용하게 되면, 공격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악성 코드에서 다 걸리게 되는데 만약에 이 당시에 이제 이게 제로데이 취약점이 알려지기 전에 만약에 이걸 사용하게 되면 사실은 거의 그 공격 대상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공격 그 악성 코드들이 설치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제로데이 플래시 플레이어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 그 페이로드를 만들게 되는데 지금 예에서는 지금 나노코어라고 보통 이제 RAT라고 하는데 RAT 이제 종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그 원격 접속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 뭐 그 원격 데스크탑이나 뭐 팀뷰어나 많이 쓰는데 그거하고 차이는 없는데, 이제 용어는 RAT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공격자들이 쓰는 RAT고, 뭐 차이는 그 대상 몰래 설치한다는 거고, 대상에 허가 없이 설치해서 그 컴퓨터를 그냥 공격자의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RA2를 설치하게 되면은 그냥 그 컴퓨터가 이제 내 컴퓨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보통 이제 원격 접속이나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원격 접속하면은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듯이. 근데 이제 대상이 인지하지 못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차이점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노코어가 최근에 이제 공격할 때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 도구를 전달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링크드인 메시지를 뭐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 것들을, 예를 들면은 메일 중에서도 뭐 실제로 이제 고객인 것처럼 해서 실제 어떤 계약이 되고 있는데 그 계약 내용을 막 적으면서 클릭하라 그러면 진짜 클릭하게 되거든요. 뭐 그런 거를 이용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어떤 뭐 개발자인데 어떤 이 개발자가 굉장히 자주 가는 사이트가 있으면은 그 사이트에다가 그 악성 코드를 집어넣어서 바로 다운받게 한다라든지, 요즘은 또 지금 멀티타이징이라고 하는데 그 광고 사이트에 이제 취약점, 광고를 이렇게 삽입 사이트에 이제 광고가 이렇게 뜨는 거를 그 취약점을, 이런 그 광고를 해주는 사이트에 이제 취약점이 많이 있어서 이걸 이용한 공격들 최근에 많이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이트는 뭐 CNN이지만은 이제 광고를 해주는 데는 굉장히 영세하기도 하고 취약점이 있기도 해서, 그런데 이제 그 악성 코드를 넣어서 뿌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공격 코드가 일단은 그 대상에게 이제 전달이 되게 되면은 사실 그 뒤부터는 거의 뭐 공격자의 손안에 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그 악성 안티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이제 보안 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격자들이 그런 거를 우회하기 위해서 뭐 난독화를 하기도 하고, 공격 코드에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공격 기법들을 넣어서 이제 우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정교하게 공격을 실행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일단은 바로 그 악성 코드를 다운받는 건 아니고, 이제 바로 그 공격자의 서버로 그 쉘을, 명령 쉘을 붙는 쪽으로 지금 시나리오를 잡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웹브라우저 취약점, 지금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 취약점을 이용해서 만약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웹브라우저가 이제 그 악성 코드를 실행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원격으로 리버시 쉘이 붙게 됩니다. 리버시 쉘이 붙으면은 이제 또 공격자가 마음대로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악성 코드를 설치하게 되고, 악성 코드를 설치하게 되면은 RA2를 통하여서 공격자는 이제 이 공격 대상의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뭐 키로 정리를 해서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탈취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주민번호나 신용카드 이런 거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만이 접속할 수 있는 어떤 DB 서버가 있는데 그런 데 대한 패스워드를 타겟팅해서 공격했기 때문에 그런 걸 정교하게 이제 빼오기도 하고, 혹은 뭐 인증서 정보를, 개발자 같은 경우에 이제 인증서 정보가 이제 소홀히 관리될 수 있는데 그걸 빼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그걸 2차적으로 이용해서 이제 악성 코드를 뿌릴 때 이제 그 탐지되지 않고 마음대로 뿌린다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중요한 정보들을 중요한 사람에게 타겟팅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로 이제 간단한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격이 되겠고,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공격자의 서버고요. 지금 한 화면에 그 3개의 화면을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게 3개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해커가 사용하는 요 탭이 이제 시스템이고, 여기는 그 CNC라고 해서 그 공격자 대상이 악성 코드가 감염되면은 붙는, 마찬가지로 이제 해커의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격자의 그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격자가 그 RA2를 통해서, 이게 지금 RA2이 사용하는 것을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클릭만으로도 이런 그 악성 코드를 만들 수 있고요. 어떤 옵션들을 조정을 하고, 이제 디텍팅을 피하고,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이제 설정을 해서, 이거를 그냥 이제 그 몰래 설치하기만 해도 그
뭐 설치하는 방법은 지금에서는 뭐 이런 이제 메일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전달을 하겠지만, 혹은 뭐 다른 방법으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몰래 이렇게 설치해 두면은 그냥 표시 없이 그 컴퓨터를 장악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설정만으로도 파일을 생성해서 이제 악성 코드 파일을 쉽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RA2를 만드는 그 제작 도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서버에서 준비를 한 다음에, 그리고 지금은 그 플래시, 취약점을 이용해서, 제로데이를 이용해서, 또 악성 코드를, 페이로드를 만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악성 코드가 하는 일은 리버스로 해서 쉘로 그 공격자에게 붙는 그거를 만드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도메인과 설정들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그 공격자는 이제 준비가 끝나게 되는 거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은 이제 대상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공격 대상이 되는 중요한 인물인데, 링크드인에 접속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평상적인 어떤 뭐 웹서핑도 하고 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고객 DB라고 하는 이제 그 중요한 뭐 DB라고 가정을 하고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일이 와서 공격자가 이제 메일을 확인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링크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소셜 엔지니어링을 통하여서 클릭을 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은 이제 이 클릭을 통하여서 공격자 서버에 접속이 되게 되고요. 공격자 서버는 지금 이제 공격자 화면이고, 공격자는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악성 코드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 악성 코드는 그 전에 만들었던 RA2이 되고요. 그래서 RA2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원격 접속을 해서 그 컴퓨터의 모든 화면들을 보고 있는 화면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설치를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 설치를 해서 실행이 되고, 실행하면은 바로 공격자에게 이제 붙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공격자 화면에서 이제 컨트롤 모든 그 공격 대상에 이제 컴퓨터를 모두 조작하고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툴화되어 있고, 사실은 여기에서 더 깊은 기술들도 사실은 그렇게 막 하기가 어려운 건 아니고, 막 예를 들면 익스플로이트 킷이나 돈을 두고 사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쉽게 공격들이 이제 일어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더 깊은 기술들을 이제 가지고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막 하는 거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조금 쉽게 간단하게도 이렇게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이제 절차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이제 키로깅이 돼가지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RA2를 통해서 지금 고객 정보가 있는데, 고객 정보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공격자가 또 이 타이핑 하는 것도 모두 키로깅이 되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고객 DB를 그냥 손쉽게 바탕화면에 있는 거를 긁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쉽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공격에 대한 시연이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공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위협 인텔리전스 기반으로 보완을 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위협 인텔리전스라는 단어가 먼저 보이실 텐데, 이 오전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인텔리전스라는 의미는 정보 또는 지능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여기에 위협 인텔리전스라는 의미는 이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커나 공격자가 어떤 형태로 어떤 악성 코드를 사용을 해서 들어오는지를 알 수 있다면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는 게 취지고요.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저희 툴이 있는데, 와일드파이어라는 이 서비스는 악성 코드, 새로운 악성 코드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 진입을 할 때 그 파일을 추출해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패턴을 만들어내는 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분석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위협 인텔리전스 DB에 적재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제로데이 공격이 들어올 때 분석하고 위협 인텔리전스를 만들어내는 와일드파이어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위협 인텔리전스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우리 보안 관리자들이 조회해 볼 수 있는 게 오토포커스라는 서비스입니다. 담당자는 위협이 뭔지를 알아보려면 구글링에서 찾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해커들이 다크웹을 통해서 이렇게 저장했었던 이 데이터들을 보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건 저희가 오토포커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줘서 그래서 조회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와일드파이어라는 건 어떤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냐면 지금 슬라이드가 보이실 텐데 왼쪽 하단에 차세대 방화벽이 있어요. 네트워크 경계단에 방화벽을 한 대를 두고 이 방화벽은 일반적인 방화벽이 아니라 차세대 방화벽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위협이 될 만한 실행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문서 파일이라든지 플래시 플레이어 파일이라든지 이런 파일들을 분석을 먼저 해요. 그래서 위험한지 아닌지를 보고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파일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와일드파이어 클라우드라는 샌드박스로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클라우드에 있는 와일드파이어 샌드박스는 그 파일을 받아서 먼저 머신러닝을 통한 정적 분석을 하게 돼요. 이게 멀리셔스 행위들이 알려져 있는 머신러닝에서 나온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게 없으면 동적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 100여 가지의 저희가 행위 분석을 할 수 있는 아이덴티파이어가 있는데 그런 행위 분석을 해서 얘가 추가적인 멀웨어를 다운로드하는지 CNC와 통신을 하는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단계 중에 어떤 악성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그 행위를 찾아서 패턴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패턴을 다시 차세대 방화벽에 입력을 시키고 이렇게 분석했었던 일련의 그 컨텍스트, 문맥들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를 모아서 위협 인텔리전스 DB에 업데이트를 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알려진 악성 코드로 이제 전환해서 막을 수 있는 스텝이 있고요. 일례로 이제 이번에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나야나 같은 경우에 발생했었던 게 에러버스 악성 코드를 사용을 했었는데 랜섬웨어를 이 악성 코드는 저희 와일드파이어에서 지난 3월 30일 날 미리 덴마크 쪽에서 발견이 됐었던 케이스가 이제 좀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나온 그 고품질의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 악성 코드는 어떤 레지스트리 키를 쓰고 어디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어떤 DNS를 룩업하고 어떤 URL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수집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오토포커스라는 그 데이터베이스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이렇게 수집되어 있는 이벤트 파일에 태그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이 악성 코드는 중요한 랜섬웨어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이벤트마다 태그를 시켜서 코드를 가지고 유추해낼 수 있거나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공격자일지 어떤 어택 캠페인을 썼는지 어떤 테크닉이 썼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은 저희가 계속 통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기 때문에 그 추이에 대한 통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일드파이어를 쓰고 있는 차세대 방화벽을 쓰는 저희 회사라고 하면 우리 회사에는 한 건이 발생했는데 나와 같은 산업에서는 몇 건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글로벌하게 유형을 해서 계속 막아야 되는 건지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그 데이터들은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이 보안 담당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툴이 되는 거죠. 구글 서치보다 훨씬 더 편할 수 있는 그런 보안 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나야나에서 나왔었던 악성 코드에 대한 해시값을 저희가 찾았어요. 그거를 오토포커스에서 한번 넣어봤더니 이 파일은 샘플이 1개가 있었고 이게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는 덴마크 쪽에 한 6건 정도 먼저 선행적으로 아마 파일럿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했었던 와일드파이어 오토포커스라는 이 두 가지 서비스를 차세대 방화벽과 이제 접목을 시켜서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대기업 네트워크 단에 보완을 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아마 슬라이드 왼쪽 하단에 방화벽이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방화벽이 지나가는 파일을 보고 알려지지 않은 파일은 스레드 인텔리전스, 위협 인텔리전스로 파일을 업로드하게 돼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와일드파이어가 이걸 분석을 해서 URL 패턴을 만들어내거나 DNS 패턴
파일에 대한 백신 패턴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요. 여기서 만들어낸 패턴은 차세대 방화벽으로 업데이트를, 저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5분 단위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형태로 사전 방어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차세대 방화벽에서만 이런 피드를 받는 게 아니라 저희의 그 얼라이언스에 있는 파트너들이 있어요. CTA에서도 이제 받고요. 최근 뉴스 보면 국내 인포섹이 CTA에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입을 하면은 국내에서 나오는 신규 악성 코드를 하루에 1000개씩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이 저희 스레드 인텔리전스에 통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토탈이나 테니움 이런 데에서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올리면 그거를 동일한 형태로 이제 분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서 나온 이 인텔리전스를 오토포커스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문맥 서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션이 얼마나 많이 발생을 했는지, 변종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안 담당자들은 분석을 하기 좀 편하게 만들어주는 형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막을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돼요.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얘기하는 거는 프리벤션, 예방을 하자는 거거든요. 공격의 각 단계별로 이제 방어를 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로 공격 유입 경로를 최소화시키면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 회사는 마케팅팀 말고는 링크드인을 못 쓰게 하겠다. 그러면 그 경로가 없어지겠죠. 근데 링크드인은 쓰게 하는데 그 안에서 DDNS에 대한 카테고리를 막겠다. 경로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유입 경로를 최소화시켜서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먼저 작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꼭 이제 열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열려져 있는 유입 경로에 대해서는 알려진 서비스 위협부터 먼저 차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해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 거예요. 들어갈 길목도 굉장히 작고 알리전 툴을 쓰니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알려지지 않은 툴을 쓸 건데 그 툴은 아까 처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와일드파이어라는 서비스와 분석할 수 있는 오토포커스를 통해서 이거를 분석하고 패턴화시켜서 그 경로를 다시 막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거를 자동 반복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계속 패턴 업데이트하면 저희는 5분 주기로 계속 방어하는 패턴을 만들기 때문에 제로데이 공격을 가지고 해킹을 일어나는 거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서 성공적인 공격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격 차단에 대한 시연인데요. 먼저 첫 번째 저희 차세대 방화벽을 통해서 보안 정책을 설정을 하는데 일반적인 방화벽이랑 동일하게 인터넷으로 나가는 정책을 열지만 이 안에 컨텐츠 보안하는 기능들을 올리게 됩니다. 거기에는 바이러스 패턴을 리얼타임으로 받아서 막고 IPS 패턴을 막고 URL 카테고리를 와일드파이어로 분석하는 프로파일 기법들을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설정들에 대해서는 최신 패턴을 적용할 수 있도록 5분 단위로 인스톨할 수 있는 설정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백신에 대해서도 맞게 되고요. 스레스에 대해서 맞게 되고요.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처음에 파일에 대한 전달 단계에서 이 도메인 룩업을 하는 DNS를 블럭을 시키고 그 스탠다드 포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어플리케이션 분석을 해서 블럭을 시키고 그 URL이 멀리시어스나 다이나믹 DNS 쓴다면 그걸 블럭을 시켜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동일한 피해자 PC에서 링크드인을 통해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 메시지는 제가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이기 때문에 클릭을 안 할 수 없는 소셜 공항을 통했겠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어가서 보겠다 하고 클릭을 하면 사용자 페이지는 안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페이지는 다이나믹 DNS, 우리 회사에서는 DDNS는 어택 툴로 쓰기 때문에 블럭을 시켰다라는 메시지로 막히면서 더 이상 공격은 진행하지 않게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화벽에서는 로그가 떨어지게 되는데 어떤 사용자가 어떤 URL로 접속을 했고 이거는 회사 정책에 의해서 차단이 됐다. 이러면 공격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막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렇게 다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URL을 열어야 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 사용자를 통해서 들어온다면 열려져 있는 경로에 알려진 취약점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이런 공격이 한번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취약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좀 빨리 해서 보여드리면 또 클릭을 했는데 블럭이 됐어요. 내용을 보면 위협에
메타스플로이스를 통한 공격에 대한 차단을 해서 메타스플로이스를 지금 사용해서 어태커가 사용했기 때문에 메타스플로이드 클라이언트 인바이런먼트에 대한 변수가 나오면 아예 막아버리는 거죠. 이런 형태로 블럭을 시키게 되면 공격이 일어나는 그 시점을 블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팔로알토에서는 이 로그를 상세하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어태커가 누구고 어떤 서비스 포트를 사용하고 목적지가 어디고 이게 어떤 취약점을 이용했는지 어떤 링크를 클릭했는지가 나오게 되면서 상세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상세한 설명이 나오게 되는 거죠. 메타 익스플로이트의 특정 버전을 통한 거다 라는 메시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요거를 또 이제 허용을 시켰다라고 하면 다음 또 다른 취약점을 이용해서 또 공격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메타스플로이트를 허용을 시켰지만 또 막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HTML은 리스판스를 했지만 응답이 없었고요. 다시 봤을 때 이번에는 이 브라우저가 갖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인젝션하는 취약점에 의해서 막히게 된 거예요. 이런 패턴을 탐지를 했기 때문에 브라우저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를 통한 어떤 걸 더 로딩을 하는구나 이걸 보고 이제 막게 된 거고요. 이거를 저희 threadDB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거는 코드를 실행하는 건데 HTML 페이지 안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통한 그런 취약점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또 허용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메인으로 사용한 거는 어도브 제로데이 취약점이었는데 그 취약점에 의해서 또다시 공격이 성공하지 못하게 막게 됩니다. 이러한 공격은 SWF인 어도브 플래시 플레이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게 되는데요. 메시지가 전달된 건 줄 알았지만 세션은 열려 있는 게 없고요. 방화벽 로그를 보니 이번에는 어도브 플래시 플레이어의 취약점이 발견이 됐어요. 굉장히 크리티컬한 공격이었고요. 이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 마찬가지로 동일한 쪽에서 이제 공격이 일어났었고 그 내용에 대한 스레스를 좀 상세히 보면 이 공격은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플래시 플레이어만 보기만 했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이러한 공격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만약 이걸 또 우회해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공격을 실패를 일으키게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이 SFP 플래시 플레이어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 파일에 대한 바이러스 백신 DB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백신 DB와 매핑이 돼서 잘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은 바이러스 파일 자체를 아예 막을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이 일어나는 형태를 이제 막을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만약에 이 공격이 정상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는 리버스 커넥션을 통해서 CNC와 연결을 시키는 형태가 될 거예요. CNC와 연결할 때는 다양한 테크닉을 쓰지만 보통 알려져 있는 포트를 통해서 그 서비스가 아닌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호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테스트했던 경우는 리버스 TCP 443 포트를 썼는데 443 인증서를 있는 포트가 아니라 일반적인 레가시 방화벽들은 443 포트를 열려있기 때문에 그 포트를 웹B나 SSL이 아닌 이런 CNC 통신의 경로를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CNC 통신을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트래픽은 막히게 됐고요. 이거는 방화벽 정책에 의해서 443 포트인데 알려져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언론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아예 막는 형태로 CNC 통신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여나 걸려서 어디서 들어오는 공격자에 대해서도 블럭을 시킬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경로도 열려있고 알려진 형태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CNC도 벌써 어떤 게 연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실행 파일이 넘어오는 형태로 추가적인 멀리어가 늘어올 때 이 파일 자체를 아예 블럭을 시킨다거나 얘를 분석을 해서 패턴화 시키는 형태로 블럭을 시키셔야 됩니다. 자, 공격자는 특정 커맨드를 통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시도하려고 하지만 파일은 블럭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사용자가
차세대 방화벽에서 웹브라우징 통해서 아예 exe 파일을 전송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파일이 전송하되 저희가 분석을 해서 맞게 하면 파일 자체가 전송되지 않고 맡길 수 있다는 거죠. 자, 블럭이 됐고요. 방화벽 로그를 보면 데이터 필터 로그에 지금 방금 만들었었던 ncpk라는 CNC 원웨어 파일이 전송이 되지 않고 차단이 됐다라는 로그를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파일 자체를 차단할 수 있고요. 차단을 하게 되면 와일드파이어 서미션 로그에 상세 이게 멀리시어스다라는 형태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멀리시어스라는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이 파일이 언제 파일이 전송돼서 언제 끝났고 분석된 그 신규 파일에 대한 와일드파이어 리포트를 보면 얘는 어떠한 해시 값을 가지고 있고 이게 멀리시어스인지 아닌지를 이제 나오게 되고요.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이제 밑에 정적, 동적 리포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6월 1일 날 나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해시 값을 카피를 해서 저희 오토포커스에서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토포커스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아까 해시 값을 집어넣어 보면 자, 저희가 해시 값을 가지고 이 빅데이터를 서치를 하는 거죠. 해시 값으로 딱 검색을 해보니 이건 저희가 만든 거라 파일은 하나만 있었고요. 근데 이 파일이 벌써 태그가 나노코어 래시라는 태그로 매핑이 자동으로 된 겁니다. 이 행위가 나노코어라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해시 값은 이 파일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보면 이 파일에 대한 분석, 네트워크 세션에 대한 분석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뮤텍스를 갖고 있는지 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글로벌 단넷이라는 걸 많이 사용했었고 얘가 커넥션하고 있는 커넥션 활동에 대해서 보면 데모로 한 거라 이 사설 IP긴 한데 어디와 커넥션을 하고 멀리시어스 행동이 있는지가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고요. 이에 대한 통계를 보는데 해시 값을 삭제하고 이제 그 나노코어 래시라는 태그를 통해서 이제 뭐 통계를 보는 걸로 바꿔봤어요. 그러면 내가 올린 샘플 말고 나노코어라는 전체가 어떤 형태로 지금 전파되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나노코어라는 랜섬웨어는 지금 전 산업군에 발생을 하고 있고 웹이나 메일을 통해서 FTP를 통해서 많이 전송을 하고 있고 지금 샘플은 한 64,000개 정도가 이렇게 변종 샘플이 있어서 이런 변종 샘플이 26만 건 이상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좀 대응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분석해 볼 수 있다. 이런 분석을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격, 현재 방어 가능하죠.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 공격 식별 및 IOC 서비스를 통한 위협 분석 간소화 방안이 궁금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오토포커스라는 거는 빅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협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서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어떤 뉴스 기사나 보안 이벤트를 발생을 하면 보안 담당자들이 받을 수 있는 거는 겨우 이제 IP 정보라든지 아니면, 해시값 정도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 해시값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해시값을 저희 오토포커스에서 조회를 했을 때 이게 이런 공격이 어떤 태그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태그의 내용을 확인을 해서 이게 랜섬웨어인지 아니면 어떤 RAT 툴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통계를 통해서 언제 처음부터 발생을 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한 이제 서치를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건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특정 파일의 레지스트를 변종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서버와 커넥션을 한다든지 특정 URL과 DNS 룩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IOC를 활용해서 네트워크 장비에서 막는다거나 저희 팔로알토 같은 경우는 그걸 자동으로 이제 막아주긴 하지만 그 정보를 뭐 파일에 대한 정보 같은 경우는 그 리스트를 받아다가 엔드포인트 솔루션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종훈님께서는 감염을 한번 연습해보고 싶은데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문태영님, 감염 좀 해주시죠. 해줄 수 있어요?
검색해 보면 사실 많이 이분 나오거든요. 이종우님은 아마 이커머스 하는 회사에 계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많이 들어오시니까. 따로 연락 주시면 원하시면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한번 연락 주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손소영님은 외부 공격이나 취약점이 확인되었을 때 사람이 확인하지 않고 알람을 통해 회사 보안 담당자에게 전달되고 노티스되는 체계가 있는지요? 자, 일단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유닛42라는 리서치 센터를 제공하고요. 네. 거기서 메일링 리스트는 무료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www.paloaltonetworks.com 접속해서 유닛42를 치시고 거기에 메일링 리스트를 신청을 하시면 누구나 이제 무료로 내용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강무성님께서요. 보안 장비 기업은 와일드파이어 같은 허니팟 같은 정보 수집용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미리 알고 차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판 기반 목록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을 공익 기반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 부장님이 대표가 아니셔가지고. 근데 이제 이것들은 사실 저희가 이제 민관 같이 협력을 하면 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저희가 CTA 같은 경우는 네. 조인이 돼 있어서 저희가 정보를 받기도 하지만 저희가 새로운 정보를 주기도 있습니다. 네네네. 자, 김한수님께서 해킹 대회를 할 때 취약점을 두고서 하시는지 아니면 취약점들을 모두 보완한 후에 하시는지 취약점이 전혀 없는 시스템을 해킹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는데. 예, 일단은 대회를 할 때는 그 기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취약점을 넣어서 기간이 며칠 합니까, 보통? 뭐 이틀간 3일 쉬지 할 않고 때도 있고, 쉬지 않고 밤새면서 하고 뭐 이렇게 네. 하니까 그리고 거기는 순위를 내야 되니까 이제 넣어놓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취약점이 전혀 없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는 예. 그 말은 시간이 많이 있으면은 그 말은 어떤 시스템인지 뚫을 수 있다. 네, 근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얼마나 어렵냐 이게 결국 이제 ROI가 중요한 그렇죠. 거네요. 해커들도 그죠? 아까 김 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해커 어렵게 봤을 때, 만들어야죠. 네, 어렵게 만드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자, 이동구님은 이번 나야나 랜섬웨어 감염은 특정 행위로 감염된 걸까요? 아니면 해킹으로 감염된 걸까요? 게시를 하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확 퍼졌잖아요. 워너크라이처럼. 네네. 그러니까 취약점인 것 같이 보이는데 네. 사실은 이제 밝혀진 게 없으니까 잘 모르죠 아직까지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300대 중에서 나야나에서 150대만 랜섬웨어 걸렸다고 했거든요. 절반만. 이건 나머지는 왜 안 걸렸을까요?라고 의문을 가지고. 네, 이게 300대가 어차피 이게 카운트가 정확한 게 아니죠. 이게 300대 중에 150. 저는 정확히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네. 아마 카운트를 호스팅하고 서버마다 다르고 이렇고 나야나가 관리하는 게 아마 저거였던 것 같은데. 네네. 나머지가 그리고 그건 이유하고도 관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제 공격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거기만 네트워크적으로 어떻게 됐다든지 이럴 수도 있어서 네. 예,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예. 저는 정말 나야나 대표님을 지금 너무 경험이 없으신데 한번 코너에 한번 모시고 싶어요, 진짜. 진짜. 한번 최은비님, 워너크라이 해커들이 6월 중에 공격을 예고했었는데요. 중소기업에서는 당장 보안 솔루션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공격을 막기 위해 개개인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수칙이 있다면 중요 순서대로 한 3가지 말씀해주세요. 두 분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죠. 2가지, 하나씩만. 네. 백업. 먼저 백업. 두 번째 이제 보안 정책입니다. 네. 어쨌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이제 보안 솔루션들이 있을 텐데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거죠. 자, 심동환님께서 오토포커스의 행위 분석이나 패턴이 오탐이나 정탐 탐지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수동적으로 업데이트 제공해 주시는지요? 자, 오토포커스에서 저희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협에 대한 인텔리전스를 모아서 분석을 하는 거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100만 개의 파일을 분석을 했더니 여기 A라는 레지스트리가 B라는 함수값을 호출할 때 악성행위가 100만 건 있고 정상행위가 5건 있고 애매한 게 10건 있다. 이런 식으로 지표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런 레지스트리가 이 행위를 할 때
99% 이상이 악성이다라고 하면 그건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김한수님, 그 프로텍터나 해킹을 한 악성 코드가 그냥 배포되는 악성 코드보다 많을까요? 제가 이제 이번에 막아 보면서 보니까 최근에는 랜섬웨어들이 그 서비스 형태로 많이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RAT 툴 같은 경우도 서비스 형태로 많이 진화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그 컴파일할 수 있는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냥 악성 코드가 아니라 그냥 좀 변경된 자기의 맞춤형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영희님, 내부망이나 내부자에 대한 공격 로그 분석 및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지 및 탐지가 가능할까요? 이럴 때 DB는 같이 사용하는지요? 자, 이제 내부망, 내부자에 대한 공격 패턴 분석은 제가 이번 세션에서 말했던 거는 차세대 방화벽인데요. 방화벽 같은 경우는 경계단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부자라고 하면 내부자 간의 경계단이 있으면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부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 갖고 있는 다음 세션에 아마 할 텐데 엔드포인트 솔루션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네네. 자, 많은 분들 이제 그 김교탕님도 전주현님도 한글화가 되어 있는지 아까 보여준 거죠. 한글화. 한글화는 일단 화면 UI는 되어 있지는 않고요. 네네. 네. 의식님께서는 랜섬웨어 피해가 파일 공유 서비스를 통해 침입하는 경우의 수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랜섬웨어를 인지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제작을 시도해 볼 수는 없을까요? 근데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감염 경로가 될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또 다른 경로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니까 이런 SNS가 경로가 될 수도 있고요. 새로운 메신저가 나오면 그 경로가 될 수 있겠죠. 네네. 권대훈님께서는 아까 그 150대 나야나에서 나머지가 안 걸린 이유는 나머지는 리눅스 서버가 아니라 윈도우 서버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이제 이분은 이렇게 게시하셨고요. 네. 황은라님께서 최근 정부에서 데이터 센터 분야 아이색 센터를 설립한다고 하는데 팔로알토 제품을 사용해서 범국가 차원에서 네트워크 선단에서 방어를 해보는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희 그 공공사업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거든요. 네네.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팀장님 하고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좀 하실까요? 네, 팀장님부터. 일단은 랜섬웨어가 최근에 이슈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지금 환경이나 앞으로 이 IT가 가야 될 방향으로 볼 때 랜섬웨어가 막 갑자기 없어진다든지 아니면은 획기적인 솔루션이 나와서 이게 다 해결된다든지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이제 회사든 개인이든 이제 스스로 그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거를 잘 지키고 보안 수칙을 잘 지키고 그리고 기본적인 백업은 중요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백업을 해서 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장님. 네, 아마 모든 그 회사들에서는 기본적인 보안 게이트웨이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갖고 있는 게이트웨이가 최신의 그 이런 공격들을 막을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지금 아마 좋은 솔루션들을 갖고 있겠지만 여기에 스레드 인텔리전스, 위협 인텔리전스를 애드하는 것들을 이제 가이드 드릴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수고해주신 두 분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바로